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아름답고 좋은 봄철을 맞이해서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저희 유엔협회가 유엔 톡 콘서트를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금년은 2021년 저희 우리나라가 유엔에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한 3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다자 외교를 평가하고 한국의 유엔 외교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서 유엔 톡 콘서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막 냉전이 막 끝나고 매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큰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를 돌이켜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매우 암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나마 금년 들어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고 또 국제 질서도 많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30년간의 한국의 다자 외교 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외교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를 평가하고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우리 유엔 문제, 다자 외교 문제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엔 협회가 이러한 그 엄청난 국제 정세의 변화를 맞이해서 최근에 좋은 책자를 하나 발행을 했습니다. 제목은 세계 대전환 이런 큰 주제를 놓고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서 집필을 했는데 소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금년 1월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바이든 시대 그리고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촌의 미래가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이런 것을 담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교보문고에 가셔서 한 번씩 사보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을 지내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톡 콘서트의 사회를 맡게 된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남정호라고 합니다. 그 이호준 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는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다자 외교를 평가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자 외교, 특히 유엔 관련 전문가 분들을 세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제가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저희 앉아 계신 분이 오준 전 유엔 대사십니다. 오준 유엔 대사님은 우리나라 한국 다자 외교의 산 증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유엔 문제 아주 정통하신 정통 외교관이십니다. 외교관 생활을 처음부터 유엔 대표부 2등 서기관으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유엔 대표부에만 4번 근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유엔 차석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 정관, 국제연합 정책과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님은 2014년 12월에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설을 하셔서 한때 유튜브에 이런데 아주 스타로도 떠오를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러한 자선단체에 지금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 옆에 그다음에 계신 분은 박흥순 교수십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학계에서는 자타가공이라는 그 국제기구 전문가십니다. 그 콜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유엔 한국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데요. 그 전에 유엔 체제학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유엔 체제학회라는 거는 좀 용어가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나라 학계에서 유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 박 교수님께서 유엔 체제학회 회장을 하시면서 2017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유엔 체제학회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셔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선문대학교의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일 끝에 앉아 계신 분은 장욱진 외교부 국제기구국 국장이십니다. 그 북미 일과장을 지낸 우리 아주 정통 외교관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보좌관으로서 3년간 유엔에서 활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세대 중에서는 가장 다자기구 유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이시고 특히 유엔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희처럼 바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엔 안에서 과연 유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다자외교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한 15분 정도씩 각 주제별로 처음에 우리 다자외교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준 대사님께서 먼저 주제 발표 겸 해서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잘 들리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유엔과 글로벌 거버넌스, 유엔 외교에 관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 전부 다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줌으로 연결되신 분들 중에 파워포인트가 안 보인다든지 또는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 말을 끊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유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유엔 협회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금년이 유엔 가입 30주년이잖아요. 저희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는데 저도 그 가입할 때 그 유엔의 현장에 지원하러 가서 거기에 있었는데 사실 유엔 관련 일을 하셨던 분들은 1991년 9월 유엔 본부 앞에 작은 광장에서 남한과 북한의 깃발이 동시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있을 때 또 애국가가 나오고 이랬을 때 느꼈던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유엔에 가입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말하자면 수건 사업이 실현된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또 3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제 생각에 우리가 유엔 외교도 보다 성숙한 차원으로
들어간다. 사람도 나이가 3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됐죠 벌써.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유엔에 대한 기능적인, 펑크셔널한 기능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이 글로벌 가버넌스에서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엔은 1945년에 창설됐는데 20세기 전반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인류의 역사에서는 가장 불행한 세대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간격이 한 20년밖에 안 되는데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나이가 20살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41살이 됐을 때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파괴적이고 이렇게 큰 규모의 전쟁을 한 번만 겪어도 엄청난 일이었을 텐데 어느 개인에게나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짧은 인생에서 2번이나 이런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또 1945년에 인류는 국제사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날 때 핵무기를 사용해서 끝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공할 위력의 무기를 인간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미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유엔을 만드는데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엔 헌장에 시작되는 부분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이게 첫 줄이거든요. 유엔 헌장에. 아마 여러분에게 우리가 국제기구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헌장을 좀 써보세요. 이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이 시대에 맞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유엔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유엔 헌장 첫 줄에 써 있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라도 전쟁에 참여해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엔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유엔 헌장의 첫 줄에서부터 담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보통 세 개의 필라, 세 개의 핵심 과제, 3 필라스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건 헌장에 필라라는 말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유엔 헌장을 연구한 학자들이나 외교관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유엔은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세 개의 핵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평화와 개발과 인권이 그것이다. 사실 이때는 개발이나 인권은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1945년 당시에 국제사회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 말하면 종속 변수였죠. 평화를 유지하려면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뜻에서 세 개의 필라를 가지고 유엔이 태어났고 그동안에 이 세 분야에서 국제평화 안보, 여러분 이런 유엔 평화유지군 블루 헬멧이라고 그러죠. 이런 유엔의 국제평화 안보에 관한 활동, 특히 집단 안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강제권을 가진 유엔이 그 전신인 국제연맹과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엔은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제연맹은 이빨이 없는 호랑이였는데 타이거 페이퍼였는데 유엔은 이빨이 있는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그 이빨은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개의 필라라고 했지만 국제평화와 안보라는 그 분야에만 강제권을 가지고 있고 강제권은
유엔 안보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제 기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두 번째 필라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는 지난 6년 전에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그러죠. 17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필라인 인권에 있어서는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의 1조가 그 이념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과거에는 왕에게서 태어나면 왕자나 공주이고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노예인데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냐 하는 것 자체가 현대 인권 개념의 바탕을 제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유엔의 이런 실제적인 집행은 유엔의 결정은 물론 국가들이 하지만 실제적인 집행은 유엔 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유엔 사무국의 수장이 유엔 사무총장이죠. 여태까지 9명의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인인 반기문 총장이셨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작년과 금년 이 두 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코로나 대유행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성립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해외여행도 하지 못하고 국제기구들도 작년 유엔 총회는 화상으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화상으로 한 건 아마 제 생각에 유엔이 생긴 후에 처음이었을 것 같고 저희들뿐 아니라 국가 원수들도 직접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줌 같은 걸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대유행 팬데믹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어서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결국 이런 상황이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작년과 금년 2년 꼬박 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 특히 우리가 현재 처한 세계에 저는 5가지 중요한 이슈를 키워드의 형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입니다. 세계 공중보건의 위기가 왔다는 건 아무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명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표에 제가 가져온 것처럼 금년 초에 미국과 영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코로나19였습니다. 보통 사망 원인 1위는 심장병이나 암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영국 둘 다 가장 선진국인 나라들인데도 사망 원인 1위가 코로나였으니까 이제는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1위에서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겠지만 그런 정도로 세계 공중보건에 큰 위기가 조성됐고 두 번째 키워드는 물론 경제적인 영향입니다. 국제 경제는 한 10년을 단위로 불황이 왔습니다. 리세션이 왔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거는 주기적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시클리컬한데 경제가 지금 아주 나빠서 작년에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금년에는 이제 그 기저가 있으니까 플러스 성장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불평등의 증대라는 부분입니다. 이 inequality, 유엔에서는 inequality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빈부격차라고 하죠. 이 빈부의 격차가 주기적인 게 아니고 격차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는 게 아니고 지난 한 3, 40년간 끊임없이 부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지구 전체, 우리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이미 문제가 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이 증대되면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지도자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퓰리즘이 더 팽배하고 이런 문제들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경제 면에 있어서 불평등의 증대. 지금 지니 개수라는 게 보통 불평등의 척도인데요. 코로나가 온 후에 지니 개수가 몇 퍼센트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인데 이것도 물론 코로나와 무관하게 이미 진행되어 온 현상이지만 코로나가 중국에서 생겼고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만 미중 대립이라는 그 대결 구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세계주의와 국가주의의 대립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챌린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평등의 증대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 국가들이 협력하고 단합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각자 도생, 자기만 살겠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정책을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도대체? 그 거꾸로 정확하게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굉장히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기후변화라든지 불평등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오니까 더더욱이 각자 도생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퍼퓰리즘입니다. 전 세계 민주국가는 지난 30년간 2배로 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의 한 70% 가까이를 부분적 민주주의라도 하고 있는 걸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배나 늘었는데 민주국가가 늘수록 퍼퓰리즘도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만둔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진짜 미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지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필요한 내셔널리즘을 부추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국가 중심주의와 시민 중심주의의 대립입니다. 세계화의 추세는 국경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적어도 지난 한 5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일어나면 해외여행도 못하게 하고 해외에 갔다 오면 2주 격리시키고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시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이라는 절대적인 명제하에서 국가가 어떤 때는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냐, 시민들이 또는 사회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서 교류하는 그 시대로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국가 중심주의와 시민 중심주의 간의 대립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코로나 이후 세계의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글로벌 챌린지들, 세계적 도전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없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말은 우리는 국가마다 정부가 있지만, 거버먼트가 있지만 세계 정부는 없잖아요. 월드 거버먼트는 없습니다. 유엔은 월드 거버먼트가 아닙니다. 월드 거버먼트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해서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주권에 대한 제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글로벌 거버넌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로 UPU 같은 걸 생각해 보실까요? 만국 우편연합. 우리가 편지를 붙이면 미국에 있는 내 동생에게 편지가 반드시 갈 거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나라 우체국을 신뢰해서인가요? 우리나라 우체국은 우리나라 국경에서밖에 작동 안 하는데요. 미국 우체국을 신뢰해서인가요? 미국이 아닌 러시아는 어떻죠? 결국 국가들이 UPU라는 걸 만들어서 우편물은 어느 나라에서 오든 따지지 말고 그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해 주자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민감한 분야는 그렇지 못하죠. 세계화가 가져온 지구적 과제들, 테러리즘, 불평등, 기후변화, 질병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하고 인류의 미래를 담보하려면 국가 간의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잠깐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저는 유엔이 시리아처럼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두째 문장을 보시죠. 강대국들의 고질적 대립 속에 쿠데타 정권의 위법성을 규정하거나 제재를 경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얀마의 우방이자 뒷배로 주목되는 중국을 포함해 전체 15개 이사국이 찬성한 이 성명은 이날 오후에 의장 성명으로 채택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여기 CNN 방송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 맨 아래 이러한 성명이 채택된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말하자면 유엔이 안보리가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이 두째 문장을 보세요. 안보리 성명에는 이처럼 실효성 있는 조치가 당기지 못했으나 일부 기대할 진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리차드 고어는 성명이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작은 기적이다. 서방 국가들의 희망보다 약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선언하는 것보다 세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얀마에 있는 이런 국내 사태로 인해서 인권 침해 사태로 인해서 안보리가 개입하면 예를 들자면 티벳이나 홍콩이나 신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안보리가 개입할까봐 국제사회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은 유엔의 주인입니다. 유엔의 마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권능이 약해져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시리아의 경우는 러시아가 안보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시리아 내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거버넌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는 약간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지금 제공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엔은 세계 정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우리도 저는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엔이 극복해야 할 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외교부의 주도로 유엔 외교 독립 패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유엔 외교의 비전과 미래 전략이라는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작업을 해서 이런 작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패널에 저와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가 공동의장을 했고 교수님들이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한국 유엔 외교가 이런 5가지 지향점을 갖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 첫째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처럼 기능적인 접근을 해서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하고 한국 사람이 총회의장하고 한국 사람이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하고 이런 거에만 의미를 부여하던
시대는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엔이 글로벌 가버넌스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두 번째 나온 것처럼 중점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됩니다. 중점 과제라는 건 사실 우리의 국가로서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서의 철학의 종속 변수입니다. 우리가 국가로서의 철학이 불분명하다면 외교에서의 중점 과제도 일관되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북구라파 나라들처럼 인권은 국가로서의 철학이다. 가치를 무조건 부여한다. 이렇게 하든지 또는 다른 어떤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가로서의 철학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외교의 목표로서 다자 외교의 목표로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유엔 회의가 되어야 된다. 역량 강화에 기반한 유엔 회의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5개 유엔 외교의 그 지향점으로 패널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이슈들입니다. 그거 이외에 구체적으로 27개의 제안을 레코멘데이션을 담았는데요. 27개 모두 어떤 구체적인 다자 외교의 목표들, 추진 과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 유엔 외교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잘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저도 유엔 외교에 말하자면 당사자였기 때문에 당사자로서가 아니고 이제 외교를 떠나서 그냥 관찰자로서 볼 때 잘했다, 바람직하다 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와 잘하지 못했다, 바람직하지 못했다 하는 사례 하나씩을 들고 끝을 맺겠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적극적인 안보리 참여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외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유엔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하고 비슷하게 보거나 또 어떤 분들은 유엔 총회는 전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니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안보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엔이 그 전신인 국제연맹과 구별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은 사실은 주권에 대한 제약이고요. 유엔 헌장 25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주권의 제약을 유엔 헌장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엔의 국가에 대해서 유엔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딱 한 기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보리입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개혁하기도 힘들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나라,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을 가진 5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제도가 바뀌기까지는 가급적 자주 안보리에 진출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여태까지 우린 2번 진출했고 3번째 진출을 추진 중이죠. 2024년, 25년에. 그래서 이런 안보리 진출이 중요하다. 이것을 유엔에 가입하자마자 가입 5년 만에 우리가 안보리 진출한 걸 보고 많은 나라들이 놀랐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회원국 중에는요 63개국이 아직 한 번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한 국가에는 스위스도 들어 있습니다. 스위스는 2002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2011년부터는 안보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2023년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은 안보리 이사국이 한 번도 못 돼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건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일관성 결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 과거의 포교를 보면 처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갔을 때 2번 기권을 하였고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2008년 이후에는 일관되게 찬성했고 공동제안국을 했습니다. 공동제안국을 안 했을 때는 무투표를 했으니까 공동제안국을 안 한 거. 무투표라는 건 그냥 그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항상 우리가 공동제안국을 했는데 지금 2019년부터 지난 2년 전서부터 공동제안국에서 우리가 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설명이 또 잘못된 설명입니다. 제가 볼 땐 차라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우리는 빠졌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우리의 인권에 대한 원칙을 약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에는 뭐가 나아졌냐 이렇게 따졌을 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인권은 인권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접근한다 하는 게 우리의 원칙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봐줘야 될 땐 봐준다. 만약 이런 식으로 원칙을 우리 스스로가 흔들면 다른 나라들이 인권 결의안의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와서 한국하고 우리 관계도 좋은데 인권 결의안에 좀 기권 좀 하시죠. 또는 공동 제안에서 빠져주시죠. 이랬을 때 관계는 좋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인권 결의안에는 다른 고려를 안 합니다. 정치적 고려 안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더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인권 문제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는 무관합니다. 남북한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인권은 우리는 인권대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가 없애거나 약화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의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